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한 8.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다. 19년 만에 최고로 많이 올랐다 이러는데 체감하는 거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현재를 보기 전에 올해 어떻게 돌아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 9월달이 되게 중요합니다. 작년 9월달이 왜 중요하냐면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달부터 올해 2월달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언제부터 올랐냐? 올해 2월 때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가격을 보기 전에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거래량을 보시면은 올해 2월 달부터 6,266건으로 서울 아파트의 월평균 거래량이 5,000건 넘기기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월평균 거래량이 5,000건 넘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2월 달부터 계속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49주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발점이 언제냐? 잠상대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린 다음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서 거래량을 동반한 가격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6월 27일 날 대출 규제를 하죠. 대출 규제를 한 다음 달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7월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5,000건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거래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2개월 정도 좀 가격도 안정되고 거래량도 줄었는데 다시 9월달, 10월달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15 부동산 대책까지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작은 가격 안정세로 갔지만 2월 13일에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하거든요. 그 이후로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한 8.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다. 19년 만에 최고로 많이 올랐다 이러는데 체감하는 거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20%가 올랐거든요. 송파구는 20%가 올랐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2%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올랐을 때 다 비슷하게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의 상승세, 회복세에서는 정말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 주식시장으로 하게 되면 삼성증권과 하이닉스가 오른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주가지수가요. 오르지 않은 종목들 많을 거 아닙니까? 현재는 약간 그렇게 좋은 지역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흐름상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부동산의 사이클을 얘기할 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벌집순환 모형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벌집순환 모형상 지금은 어디냐? 거래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올라가는 회복기예요. 제가 처음에 차트에서 거래량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가 거래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거래량 자체가 증가폭이 낮은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거래량이 약간 엔진 역할을 기름 역할을 하거든요.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하던 게 다시 떨어져요. 근데 거래량이 충분한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연간 12,000건이거든요. 월 1,000건밖에 거래가 안 된 거예요. 정말 거래가 안 됐던 침체인 거죠. 그리고 2023년에 가격이 살짝 올랐는데 이때 거래량이 35,000건이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3배 정도 올랐지만 이게 많은 거래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2024년 정도 돼야지 거래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2025년도에는 이건 거래가 이미 엄청나게 활발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흐름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회복기에 진입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회복기의 끝부분이냐 아니면 초입이냐라고 했을 때는 회복기 초입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가격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스트레스 DSR을 잡혔는데 이 정도 6개월 정도 잡혔으면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줘도 가격이 오르지 않겠다라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성대천 풀어줬는데 중요한 거는 좋은 지역이 어딘지는 다 알거든요. 거기에는 실거주를 다 묶여 있다 보니까 토어제로 살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토어제를 풀어주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도 내가 갭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지방에 계셨던 많은 부유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방에 50평대 60평대에 살면서 사업을 하거나 병원장을 하거나 그런 분들은 경제적으로는 되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집 한 채를 더 사고 싶다라는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서울에. 근데
좋은 지역을 사고 싶은데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샀거든요. 그걸 풀어주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전 정부에서 딱 41일 만에 2월 13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지해주고 3월 14일 날 다시 이거를 강남 3구 용성을 묻거든요. 그러니까 더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졌을 때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가격이 안 오른 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묶었으니까 이제는 강남 3구하고 용산구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강남 3구하고 용산구 20억이었던 게 25억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동구라든지 마포구에 10억 하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거의 안 올랐거든요. 강남 3구, 용산구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나는 뒤따라가면서 오르는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풍선 효과가 커지면서 더 올라가는 지역이 확대됐다.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최근에 정책이 이제 1015 부동산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책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셌고요.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두 가지거든요. 공급을 확대하거나 수요를 억제해야 됩니다. 근데 공급 확대는 시간이 워낙에 많이 걸려요. 그럼 이제 억제하는 수요 억제책으로서 실거주만 했을 때 집을 살 수 있다는 건 되게 강력한 수요 억제책입니다.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갭 투자로 사는 분이 계실 거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분이 계시겠죠. 이거를 정확하게 반반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편하게 반반이라고 하게 되면은 갭 투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실거주를 목적으로만 사야 되는 거죠. 실거주를 목적으로만 살 때도 자기 자금만으로 살 수 있는 분, 아니면 대출 조금만 받아도 살 수 있는 분이 있고, 아니면 대출을 풀로 좀 많이 받아야 되는 분이 계세요. 대출 규제도 더 강화하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야 분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수요가 100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50%의 갭투자 수요가 불가능한 거고요. 실거주에서도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25%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25%의 실수요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를 보게 되면은 9월, 10월 달에 한 8천 건 정도 거래되는 게 11월 달 되니까 2천 건대로 주저앉아요. 4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상승폭이 둔화됐을 뿐 하락전환을 못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수요만 준 게 아니고 공급도 줄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급은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아니고 실제 사고 팔 수 있는 매물이겠죠. 근데 공급이 왜 줄었냐? 그동안 공급의 많은 부분이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서울 전체하고 경기도 12곳은 토지가 걸리다 보니까 세입자가 있는 거를 살 수가 없는 거죠. 남아있는 거는 실거주한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실거주하는 사람이 파는 경우는 내가 1주택이다라고 했을 때 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판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 파냐면은 갈아타기 할 때 팝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거래가 활발하진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갈아타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먼저 사고 파는 거는 좀 힘드세요. 오히려 팔고 사셔야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타이밍이지만 거래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돈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보통 이 갈아타기 할 때 대출도 많이 받으시거든요. 아니면 대출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더 큰 평형대 갈 수 있겠죠. 근데 대출 규제가 또 강화됐잖아요. 갈아타기도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 매물을 봤을 때 전세가 끼어있는 매물 반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갈아타기 매물도 또 사라지면서 매물이 많이 줄었다. 이게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는구나 하면서 사면서 신고가를 찍고 있는 현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올라가는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호황기거든요. 회복기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분들이 가장 불만이 많을까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분들이 좀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이때 회복기에는 정부의 정책이 강력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불만을 약간 누그러뜨리면서 가격도 상승폭도 좀 둔화시켜야 되고, 근데 실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호황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1015 대책 발표한 이후에 11월 달에 감소했고 12월 달에도 감소할 거고요. 1월 달에도 거래량이 많이 못 늘어요. 근데 이거를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호황기를 볼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거래량 감소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전같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회복되기는 어렵고, 회복기 초입이지만 거래량 자체가 증가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 상태가 2026년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뭐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겠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과거에도 어떤 패턴이 보였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뭐 과거의 패턴 자체가 항상 미래하고 동일하게 가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2000년 초반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그 전에 이제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계속 올라가다가 한 번씩 꺾이거든요. 그게 처음 꺾였을 때가 이제 외환위기 때 꺾입니다. 근데 외환위기 때는 바로 V자 반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바로 V자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 W자 반등을 합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차이는, 외환위기는 말은 외환위기지만 국내의 이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말 이거는 국제 이슈예요. 이게 다릅니다. 외환위기 전에는 이 오렌지색 그래프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거의 안 올랐어요. 이때 왜 안 올랐냐면은 1기 신도시가 입주할 때입니다.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좀 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떨어질 수 있는 폭도 있겠죠. 한 번에 못 올라가고 W자 반등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가격이 떨어진 거는 2022년도에 미국발 금리 급등에 따른 가격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뭐 올해 송파구 아파트가 20% 가격이 올랐다 그러는데 2022년 한 해만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가 30%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국고점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서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하락이 안 잡히는 거지, 반포도 떨어지고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20에서 30%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부동산이 오르고 어떤 부동산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회복 탄력성이 좋은 아파트, 떨어지지 않는다기보다는 떨어진 다음에 올라갈 때 또 더 많은 수요가 붙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현재 미국발 금리 급등은 국내 이슈라기보다는 국제 이슈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가격이 오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상승기 후에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패턴은 97년 외환위기보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약간 W자 반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W자 반등이라고 하기보다는 W의 모양을 보이지만 약간 U자형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과거의 학습 효과가 좀 빨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처럼 W자 반등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해외발 악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예측 불가능하죠. 글로벌 금융위기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당시 2012년도에 뭐가 있었냐?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 이슈만으로 2026년도에 가격이 떨어진다 라고 하기에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먼저 탔고요. 공급 부족 문제도 있고요. 하락할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정부의 정책이나 금리나 그런 내부적인 것보다는 해외발 악재, 해외발 경제 충격에 따른 국내 충격이 이어졌을 때 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는 워낙 예측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가격 하락의 장기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갖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구도 중요하지만 가구 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인구는 2020년도에 고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거든요. 가구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구 수가 계속 분화하잖아요. 예전에 4인 가구였으면 3인 가구가 되고 뭐 평균 2인 가구가 되고, 얼마 전에도 이제 발표했지만 1인 가구가 가장 주적인 세대가 됐잖아요. 가구 분화가 된다는 거는 가구 수, 집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이 과거와 같이 높지 않고 앞으로는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적게 오를 수밖에 없다. 경제 성장률하고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정말 매칭돼서 같이 움직이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1986년부터 1999년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이 8.1%입니다. 엄청 고도 성장을 했을 때죠. 근데 그때 보게 되면 이 오렌지색 그래프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에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죠. 거의 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근데 가격이 왜 안 올랐냐? 이때 1기 신도시 공급이 돼요.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1기 신도시 때 공급을 많이 해보니까 서울 아파트가 잡히네 라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2000년부터 2009년도까지 10년 동안 그 당시에도 연평균 경기성률이 4.7%입니다. 근데 이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리고 우리가 2010년대에 살고부터 2024년도 작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이 2.9%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때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경제 성장률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정의 관계가 아닙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올라도 적게 오르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뭐에 영향을 받냐? 단기적으로는 경기 영향도 받고 금리 영향도 받고 심리 영향도 받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거는
광이 통화량입니다. 우리가 통화량을 할 때 M0, M1, M2 이렇게 얘기하고 M2가 광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이 자산을 보통 M2라고 합니다. 거의 매년 올라가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항상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단기적으로는 M2가 상승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M2에 되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요. 2000년 말부터 2025년 8월도까지 M2가 707조에서 4408조까지 올라갑니다. 6.2배나 증가해요. 결국 이제 M2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생기고 화폐가 떨어지는 건데 그걸 해치하는 게 부동산이라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는 2000년도에 평당 가격이 680만 원이었는데 8월까지 4,700만 원까지 올라요. 그래서 6.9배가 상승합니다. M2가 6.2배 올라갈 때 아파트 가격도 6.9배 거의 비슷하게 상승했다는 거죠. 특정 아파트만 좀 살펴볼게요. 87년도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 당시 M2가 70조였어요. 그 당시 M2에 비해서 현재 M2는 63배 증가했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63배 오르는 건 말도 안 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압구정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88배가 올라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에서 제일 좋은 분당이겠죠. 분당에 있는 우성 아파트가 93년도에 분양을 하거든요. 그때 분양가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8월 달에 KB 시세 기준으로 21억까지 올라갔고 17.6배가 가격이 상승해요. 같은 기간에 M2가 17.8배 증가해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M2의 증가량하고 항상 일치되는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렴한다. 뭐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근데 여기서 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경제 성장률도 8%, 4%, 2%에 떨어졌잖아요. M2도 예전에 뭐 20%씩 증가했었어요. 근데 이제 7%가 된 거고 향후가 되면 이제 M2의 증가량도 조금 더 감소하겠죠. 하지만 M2의 증가량하고 경제 성장률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에 맞춰서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보기보다는 M2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거나 그런 것들 검토할 때 참고를 좀 삼을만 하십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타이밍을 논할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타이밍상으로 내가 집을 언제 살까? 이제 그런 언제 집을 사는 게 좋아요? 라는 질문보다는 사실 어디에 집을 사는 게 좋아요? 라는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이라는 거는 사실 집을 언제 살까요? 집 필요할 때 사겠죠. 그래서 결국은 집이라는 거는 내가 집 필요할 때 그리고 그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이 대출을 포함해서 모였을 때 집을 그냥 사시는 게 좋고 타이밍을 제대가는 점점 가격이 올라가갖고 점점 사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구축이 좋아요, 신축이 좋아요?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질문은 너무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죠. 신축이 좋죠. 살면서도 쾌적하고 가격도 왠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사실 신축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동일 권역 내에 있는 구축이냐 신축이냐인 거고요. A란 권역에 뭐 자녀 키우기도 좋고 직장 출퇴근하기 좋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아파트 살 건데 신축이 좋아요, 구축이 좋아요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신축을 살 수 있는 자금이 된다라고 하면 신축을 사시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질문을 또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12억 5천이라는 돈이 있는데 B급지에 신축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돈이면은 A급지에선 신축을 못 가지만 A급지에 구축은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죠. 내가 동일한 B급지에서 구축을 갈 거냐 신축을 갈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신축을 가는 게 유리한데 같은 돈으로 B급지 신축이 아니고 A급지에 구축을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A급지에 구축을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세요. 시간은 결국 지납니다. 신축도 구축이 돼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는 입지죠. 입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축이어서 안 샀던 것들이 재건축 이슈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신축이 좋냐 구축이 좋냐? 당연히 신축이 좋죠. 하지만 B급지에 신축을 갈 수 있는 돈으로 A급지에 구축을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A급지에 구축을 가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신 분들이 계세요. 원하는 대로 떨어지면은 정말 럭키하겠죠. 그리고 내가 2021년도에 집을 살까 말까 했는데 2022년처럼 갑자기 20% 30% 폭락해. 그러면 정말 럭키하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폭락하기를 기다리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언제 살까 보다는 어딜 살까 고민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 너무 비싸다. 빌라를 사볼까? 빌라는 싸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좀 정말 말리고 싶어요. 이게 결국은 거주할 때 입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주택의 유형도 중요하거든요. 입지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어디에 내가 주택을 사야지 아파트를 사야지 집값이 적어도 평균보다 많이 올라갈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서울의 집값은 도심과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걸 지하철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향후에 또 오피스 지구가 될 곳이 두 곳이 더 있거든요. 거기가 용산하고 성수예요.
용산은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10년 후 정도 되면은 이제 좀 모양을 갖춰갈 거고요. 성수는 그동안은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사옥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젠틀몬스터 사옥도 들어갔고 크래프톤 사옥 짓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사옥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심과 여의도와 강남, 용산과 성수의 접근성이 좋은 곳들이 결국은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근데 거기가 올라가는 거 몰라서 안 가는 거 아니잖아. 너무 비싸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지하철로 내가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연환경이에요. 자연환경 되게 중요하죠. 근데 서울에서 얘기한 자연환경은 결국은 한강입니다. 그래서 한강을 접하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해요. 한강을 접하면서 도심과 여의도와 강남과 용산과 성수를 접한 곳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 넓게 하면은 동작구하고 강동구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용성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넓게 하면 광진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쪽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면은 대단지 아파트 선택해야 돼요. 대단지 아파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대단지 아파트 자체가 하나의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공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대단지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새는 당연히 지하로 다 주차가 가고 지상은 되게 정원을 잘 꾸며놓거든요. 그 하나가 자연환경을 잘 만든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주상복합 같은 나홀로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겠죠. 보통 이 세 개 중에 하나 결정하시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고 비슷한 권역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단지 아파트가 1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합은 8억이에요. 같은 평형이. 빌라는 6억입니다. 빌라 가성비 좋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 차가 20%씩이 아니고 15%씩이었어요.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점점 벌어지는 거는 점점 심해질 겁니다.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데 나는 이번에 빌라를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시면 안 됩니다. 일단 가격이 잘 안 올라가요. 우리가 어떤 자산을 선택할 때는 그 자산이 갖고 있는 약점을 해치해야 되거든요. 부동산의 약점은 현금화하기가 힘들어요. 잘 안 팔린다는 거죠. 팔고 싶을 때. 현금화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 아파트입니다. 왜? 수요가 많으니까 그나마 잘 팔려요. 아파트 요새 안 팔리는데요? 아파트가 안 팔릴 정도면은 빌라는 못 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왜 아파트인가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아파트 왜 사세요 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편하잖아요. 편하기 때문에 사는 게 기본입니다. 쾌적해요. 그리고 황금성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거는 제일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을 비교해 봤는데 아파트가 182% 올라갈 때 단독은 110% 올라갔고요. 연립은 53%밖에 안 올라갔어요. 연립주택, 빌라의 가격 상승률은 아파트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입지로 봤을 때 어디를 가야 돼요? 라고 했을 때는 지하철역 가까운 곳 가시는 게 좋다라는 게 디폴트 값인 거고요. 그러면은 주거의 유형은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했을 때는 대단지 아파트를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대단지 아파트 기준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그런 거가 아니고요. 이런 거죠. 감성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서 배우자하고 우리 밥 먹었으니까 산책 한 바퀴 하자. 근데 그때 산책 한 바퀴가 단지 한 바퀴 돌까? 이게 이제 대단지예요. 이제 그게 안 되면 이거는 이제 나홀로 단지인 거죠. 그래서 단지 산책할 수 있는 아파트이면서 지하철에 접근성 좋은 곳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아파트 비싸잖아요 라고 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아파트가 이제 우리나라 지하철 워낙에 많잖아요. 그리고 지하철역 근처에는 다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능한 금액대에서 원하는 권역 내에서 살 때 너무 지하철에서 멀어지는 곳 가지 말고 너무 나홀로 단지 가지 말고 그 권역 내에서 지하철 가깝고 어느 정도 단지 규모를 형성한 곳 이런 거 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곳들이 아무래도 그게 10억이야. 그런데 지하철역 가깝고 나홀로는 8억이야. 그리고 반대로 또 지하철에서는 먼데 대단지도 8억이야. 나는 돈이 딱 8억밖에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지하철에서 먼데 대단지에 갈까? 아니면 지하철에서 가까운 주상복합 살까? 이거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단지 쪽으로 가시는 게 맞으세요. 왜냐하면 대단지가 있는 데는 초등학교가 가깝습니다. 근데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건 상업적인 거고 거기에는 학교도 없어요. 출퇴근만 편한 거지.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냐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 게 좋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가격이 떨어지냐 아니냐를 떠나갖고 우리가 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집이라는 걸 정의할 때 우리나라에 되게 좋은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집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곳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캐치프레이즈예요. 정말 잘 맞는 캐치프레이즈라 생각하는데 자, 사는 것, 바이의 개념이 아니고 리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는 곳으로서의 집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 자산 가치를 다 떠나갖고 정말 집이라는 것은 어때야 되냐,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집은 어때야 되냐, 거주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쾌적해야 돼요. 내가 살면서 쾌적해야 되는 거고 살면서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집을 사지 않았을 때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전세나 월세 같은 거고 여기는 민간과 공공이 있겠죠. 그래서 공공임대를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확보가 됩니다. 거주의 안정성. 장기적으로 내가 거기 머물 수 있으니까 거주의 안정성 확보가 돼요. 근데 쾌적성이 확보가 안 되죠. 그래서 공공주택의 쾌적성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건 이제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은 쾌적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 공공주택보다는 민간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민간으로 온다는 거는 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세는 내 금액에 맞춰 갖고 쾌적성은 확보가 돼요. 근데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2+2 4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집에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충족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내 집을 사야 된다는 거죠. 내 집이라는 것 자체는 투자 목적으로서의 집보다는 내가 내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베이스타운, 허브로서의 역할을 갖고자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보셔도 결국은 거주할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는 거는 되게 좋은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정부에서도 토지 허가구역에 만든 거는 투자 목적으로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주 목적으로 사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집이라는 거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권리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생활을 안정적이게 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치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너무 일극 중심이에요. 물론 가까운 일본도 도쿄가 있지만 도쿄 일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오사카도 있고 나고야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서울밖에 없어요. 서울의 인구가 930만 명이라고 하지만 경기 인천까지 가게 되면은 한국 인구의 2명 중에 1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너무 일극이 심하다는 거죠. 일극 자체를 뭐 다극으로 가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정말 최소 2극, 3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